네, 비상대비 교육부터 해서 비상대비 훈련까지 심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상대비 교육입니다. 네,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각간의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역할, 그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의 장이 하는 역할, 예, 그 두 사람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서로 간에. 예. 그리고 이 비상대비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비상대비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은 주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대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교육에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누구와 협조해서 이 비상대비 교육을 하냐?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교육감과 이 세 사람과 협조를 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왜 협조를 하겠습니까? 해당 기관에는 다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관장들과 협조를 해서 비상대비 교육이 있으니 교육을 뭐 참석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협조 대상자는 이 세 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뭐 엉뚱하게 이런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들어간다든가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과 협조를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예, 그런 사항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좋겠습니다. 자, 교육은 매년 계획 수립하죠. 매년 교육 대상자가 얼마인지 수요를 조사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런 교육 계획이 수립되면 이제 교육을 하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누구한테? 비상대비 업무 수행 기관의 장. 그러니까 우리 기관들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충청관리 대상 업체의장. 여기 뭡니까? 우리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들 충청관리 대상 업체에 있죠. 그래서 이 두 기관 업체장한테 교육을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청받은 이 기관이나 업체장은 꼭 교육을 해야 합니까? 협조를 해야 합니까? 예. 이런 협조를 해야 하는 사항, 이론 사항에 대해서 협조한다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예, 이 내용을 제가 언급한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은 뭔가를 위탁 교육을 받거나 그다음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꼭 따라야죠. 예,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이 그렇게 협조를 꼭 해야 하는 거지. 이런 기관 비상대비 업무 수행 기관장이나 중점관리 대상 업체장이 꼭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교육 실시를 하라고 요청을 받을 뿐이지 여기에 꼭 따라야 할 강제적인 사항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대상자는 뭐,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초 강의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요 대상자들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하고 교육 참여를 요청할 때만 교육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여기 4대 헌법기관에 있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것만 이렇게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은 다 협조 요청을 받습니다. 예, 누군가로부터. 그래서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한테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는지 그 요청자가 세명이 있죠. 요 세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교육과정 개설 요청은 누가 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죠. 그다음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위탁교육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셔야 합니다. 뭐 중점관리 대상 업체장이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죠.
자, 나머지는 뭐, 자, 뭐, 교육, 위탁 교육을 요청했을 때 교육비 부담을 이 비상대비법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그 요청한 기관장한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됐죠. 그런데 우리 민방위법에도 위탁 교육을 요청하면 그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있죠. 거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 위탁 요청한 사람이 부담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상대비법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그랬는데 민방위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부담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부담한다는 뭐겠습니까? 뭐 다 부담한다는 뜻이겠죠. 전부 부담한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역할, 그다음 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장이나 업체의장이 하는 역할, 예. 이 두 사람은 뭡니까? 요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탁교육 요청하는 거 있고 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역할이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우리 4대 헌법기관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대 헌법기관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두게 되어 있죠. 예. 편성을 꼭 해야 한다는 거. 그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보고 채용이 되는 게, 임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뭡니까? 이 해당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임용을 하죠. 그 다음 지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항. 그 다음 심사는 요청할 수 있죠. 심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교육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4대 헌법기관에서 교육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면 우리 비상대비 교육에 나오는 요 두 가지 사항 적용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 관련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서도 한 문제는 뭐 거의 나오니까, 예. 그리고 또 뭐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행정안전부 장관은 누구와 협조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 누구와 협조를 한다 했습니까? 세 명하고 한다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를 아주 풀어서 써놨네요. 작년 하반기 문제 이렇게 트렌드 보면 시도지사를 그냥 우리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사, 특별자치조시다, 도지사라는 표현을 다 쓰더라고요. 예, 뭐 글자를 이렇게 지문을 길게 하려고 하는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육감 예, 세 명하고 협조를 하게 돼 있죠. 예, 맞네요. 그리고 그 교육은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비상대비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1번은 맞네요. 자, 2번. 이거 뭡니까? 시도죠. 시도.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교육은 교육 참여를 요청할 때만 대상자가 된다? 아니죠. 이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교육 대상이죠. 요청한다는 것은 누구한테만 적용된다? 얘들한테만. 4대 헌법기관 행정사무 처리 기관에 대해서만 얘들은 교육을 꼭 요청해야만 교육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은 2번이네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행부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장한테 교육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행부가 교육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중점관리 대상 업체장과 또 누굽니까? 비상대비 업무 수행 기관의 장이죠. 예, 두 사람한테 요청할 수 있죠. 자, 중점관리 대상 업체장은 공무원 교육기관장한테 위탁교육 요청할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자, 다음 옳지 않은 거. 시도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할 때만 대상자가 된다?
방금 앞에서 나온 지문하고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거의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기출 문제 한 번 풀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복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것도 엄청난 공부가 됩니다. 거의 기출에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야, 기억은 틀렸네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는 거는 1번, 2번. 답은 뭐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두 번째 볼까요? 니은. 비상대비 업무 수행 기관장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 요청을 받은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은 그렇죠.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 위탁교육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요청을. 이 기관장과 중점관리 대상 업체장으로부터 교육해 주세요 하고 요청받죠.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를 꼭 해줘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자, 니은은 맞으니까 아니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디귿은 맞겠네요.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은 위탁교육 요청을 한 비상대비 업무 수행 기관장한테 위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부담할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리을.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수요를 조사하고 3년마다 교육계획 수립한다? 아니죠. 교육 수요도 매년 조사하고 교육계획도 그에 따라서 매년 계획 수립하죠. 자,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지문이 거의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비상대비 교육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뭘 요청한다. 이것을 잘 보시고, 그 다음 교육 대상자가 누군지 꼭 암기를 하시고, 그것만 해도 뭐 문제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자, 한 30초 정도 지났는데, 이런 문제는 한 30초 이내에 푸셔야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수요를 조사하고 그걸 기초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죠. 매년 수요조사 교육계획 수립한다는 거. 맞습니다. 자, 2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두 가지 법에 근거해서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한테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설이나 뭐 협조 요청이나 다 임의적인 겁니다. 요청할 수 있죠. 교육과정 개설은 누가 요청한다? 행부가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한테 요청하죠. 교육과정 만들으라고 거의 뭐 말은 요청이지만 거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이 국가 민방위 재난안전 교육원이 교육원장이죠. 그 국가 민방위 재난안전 교육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법에서는 요청한다고 돼 있는데 뭐 만들으라고 명령한다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담입니다. 자, 3번.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은 위탁 교육을 요청한 기관장한테 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아니죠. 부담할 수 있죠. 얼마만큼? 전부 또는 일부를. 3번이 답이네요. 자, 교육 참여 요청 안 해도 시도교육청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교육 대상자가 된다. 그렇죠. 얘들은 기본적으로 교육 대상자가 되죠. 자, 지금까지 세 번의 기출문제 봤는데 시도교육청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예. 시도가 가장 좀 헷갈리는 그런 건가? 얘만 계속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은 일명 충무훈련이죠. 예, 훈련이, 비상대비 훈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의 과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 부분에서 가장 또 요즘은 뭐 문제가 상황형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상황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그 용어를 실제 상황형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건가 늘 읽으시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뭐 고민도 하고 그다음 기출 문제나 뭐 모의고사 문제에 상황형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풀면서 계속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비상대비 훈련은 이 두 가지 훈련과 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등자가 있습니다. 등자. 등자가 있다는 것은 이거 두 개 이외에 어떤 훈련도 또 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 나온 거 보면 이거 두 개 이외에 다른 훈련과 연계한다 그러면 거의 틀렸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이거 2018년도에 예비군 훈련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틀렸다고 된 거였는데 이 등에다가 예비군 훈련도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도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그런 걸 문제를 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딱, 조문에 나와 있는 훈련, 이 사항만 연계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비상대비법에는 비상대비 훈련이 있고, 다른 법령에도 훈련들이 많이 있죠.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이 강제적으로 꼭 해야 하는 훈련들 두 가지가 있죠.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 훈련과 재난안전법의 재난대비 훈련은 반드시 하게 돼 있다는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훈련들은 다 할 수 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뭐 근데 나머지 훈련도 거의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예, 법에서 이렇게 표현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훈련은 이런 일련의 절차를 여러분들이 쭉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명령이 있어야겠죠. 그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요청을 해야겠죠. 훈련하겠다고. 그러면 요청받아서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훈련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뭡니까? 훈련 대상자들한테 통지서를 줘야겠죠. 훈련 참석하라고 또는 물자를 제공하라고. 그런데 훈련에 참여하려는데 뭐 어떤 제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몸이 아프거나 또는 뭐 회사에 뭔 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참가를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유가 없다면 참가를 했다 그러면 뭡니까? 사람이든 물자든 현장에서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업체하고 인도 인수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참여했다가 만약에 뭐 다치거나 뭐 손상을 입었거나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겠죠. 이런 일련의 훈련의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쭉 알고 계셔야 합니다. 늘 이걸 생각하면서 조문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 이런 걸 다 종합해갖고, 문제가 잘 나옵니다. 최근에는 조금 드문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종합형, 상황형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계시고 공부를 하실 때도 딱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훈련 실시 명령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실시 명령에서는 뭐 한 개 부처 훈련이냐, 한 개 부처 훈련이냐, 두 개 이상 부처에 관련된 훈련이냐에 따라서 그 훈련을 누가 요청하고 발령하고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누가 발령할 건가가 다 틀려지죠. 기본적으로 두 개 부처 이상이니까 장관이 단독으로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컨트롤 해야겠죠.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 승인 받아서 훈련 명령을 발령하죠. 그런데 총리한테 훈련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누가? 총리 밑에 있는 장관들이 하겠죠. 예. 인력 훈련은 무조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인력에 대해서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누굽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물적 자원은 두 개 부처 이상 관련된 물적 자원이니까 서로 간에 그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협의를 해서 총리한테 요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부처는 그 해당 부처장,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그 위에 있는 총리한테 승인받아서 실시 명령을 발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력과 물적은 나눠지겠죠. 인력은 항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훈련 실시 명령이 발령되면 그에 따라서 통지서가 나가야겠죠. 예. 통지서는 크게 발부, 뭐 통지서를 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발부와 교부 그 대상자한테 통지서 갖다 줘야겠죠. 예, 두 가지로 구분되니까 발부는 누가 하고 교부는 훈련별로 누가 교부를 하는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예, 이거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 등은 발부도 할 수 있고 물적 자원에 대해서는 교부도 할 수 있죠. 예, 시도지사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교부할 때 인력 훈련일 때는 반드시 읍면 동장이 교부를 한다라는 거. 예, 물적 자원은 이 두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강조하면 요사항. 요거 아직까지 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시작할 때 훈련 통지서는 뭐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교부를 하죠. 그래서 이 교부권자 이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훈련 해제 통지서 교부는 뭘 근거로 한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십시오. 훈련을 할 때는 대통령령, 해제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이라는 거, 교부할 때.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훈련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 훈련 대상자 중에서 면제받는 대상자들이 있죠. 훈련 대상자는 중점관리 대상 인력 물자 업체를 대상으로 훈련한다는 거. 꼭 아시고, 그 다음 면제 대상자, 사유 존속과 상관없이 무조건 면제되는 자, 요 위에 있는 자들, 그 다음 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해당 뭐 그 직종에 있을 때만 면제가 된다, 이런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면제 대상자들은 여러분들 100%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 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실제로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꼭 다 암기를 하시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 여기에 제가 밑줄 친 부분들 있죠. 누구누구 장관이 인정하는, 예, 인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훈련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관의 훈련 교사와 훈련생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그 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냐가 중요하죠. 그 기간을 누가 인정합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다는 거. 그다음 우리 여기 항공기 선박에 관련된 어떤 기술 요원이다 그러면 그건 누가 인정한다?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한다. 아픈 사람들은 누가 인정해줘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해줘야 한다. 그다음 기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했다 그러면 마찬가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이렇게 누가 인정하는지 이것도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겠고 이런 거 헷갈릴 수 있겠죠. 질병심신장애로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기존에 이거 뭐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게 면제 대상자 중에 학생, 초중고 대학에 있는 교직원은 면제 대상이죠. 교직원이 뭡니까? 교사와 그 직원들, 예, 뭐 교수, 교사, 그 다음 플러스 거기 대학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다 이렇게 면제 대상인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간에는 누구만 면제입니까? 훈련 교사만 면제입니다. 거기 기관의 직원들 면제 대상이다? 아닙니다. 예, 그 어떤 교육기관의 직원들 면제 대상은 초중고 대학만 적용된다라는 거.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은 교사만 면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질병심신장애인 경우에 그 인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을 하면 훈련이 완전히 면제고, 그냥 아픈 사람이면 뭡니까? 해당 훈련을 안 갈 수 있는 그런 사유에 해당이 돼서 통지서 교부권자인데 신고를 하면 되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 대해서 장관이 인정을 하면 완전히 면제다. 그렇게 두 개 차이점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뭐 부양 능력을 가진 요것들은 제가 기초 강의 때도 다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예, 자, 다음은 공부를 전체적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헷갈립니다. 우리가 비상대비 방금 오신 면제 대상자들과 우리 민방위에 보면 조직제외 대상이 있고 예비군에 보면 동원훈련 보류 대상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면제 대상은 100%다 암기하지는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면제 대상이다 생각했고 나머지 이런 조직 제외와 예비군 동원 훈련 보류 대상에 대해서는 앞글자로 해서 100%다 암기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면 이거하고 뭐 헷갈리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잘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여기 좀 비교되는 걸 설명을 드리면 우리 비상대비 훈련에서 면제 대상자에는 항공기 선박 같은 인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은 뭐다?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나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국적기나 대한민국 소속된 선박, 여기에 대해서만 면제 대상이라는 거고, 국내든 국외든 아무 상관없이 다 면제 대상인데, 우리 예비군법에 보면 보류 대상자는 뭡니까? 국외로 왕래하는, 해외로만 다니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만 면제 대상, 아니 보류 대상이라는 거. 좀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 비상대비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둔 항공기 선박만 대상인데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항공사들 요즘 많죠. 해외 항공사의 조종사다. 그런 인원도 어떻게 보면 보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민방위 조직 제외에서는 원양어선, 외항선 선원, 예, 항공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항공기에 대해서는. 선박에 대해서만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비상대비법에서는 외국군 부대와 외국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면제 대상인데, 민방위 조직 제외에도 있습니다. 외국군 부대에 대해서만. 외국 공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예비군에서도 보류 대상자에 외국 공간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비상대비 훈련도 면제, 민방위도 제외, 예비군도 동원훈련 보류 대상, 아무것도 뭐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 공간은 비상대비법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민방위 대장, 비상대비 훈련 면제, 예비군 동원훈련도 보류 대상. 그러면 민방위 대장은 뭐만 잘하면 됩니까? 민방위 훈련만 잘하면 됩니다. 민방위 대장은 어디에도 다 뭐 면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훈련 안 하고 민방위 훈련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여기 외국에 여행 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 이 어떤 적용을 받냐 제가 정리를 또 해봤어요. 자, 외국에 있다 그러면 비상대비법에서는 면제 대상 아닙니다. 비상대비 훈련 면제 대상에 외국에 있다고 면제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만 있다? 훈련 통지서 받고 나서 나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다라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만 할 수 있다는 거. 면제 대상은 아니라는 거. 근데 민방위법에서는 뭡니까? 외국에 3개월 이상 나가 있다 그러면 교육훈련이 면제됩니다. 민방위 조직 제외는 아니지만 교육훈련은 면제된다라는 거. 근데 예비군도 마찬가지 동원훈련이 보류, 뭐 면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대비 훈련만 면제가 아니라는 거. 외국에 있을 경우에. 나머지 민방위나 예비군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다 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출석 불능 신고니까 뭐 직접적인 면제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고를 하면 뭐 면제받는 셈이죠. 예. 자, 비상대비 훈련, 여기에서는, 우리 두 가지 훈련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7일 동안 훈련을 하는 게 어떤 거고, 그 이상 할 수 있는 훈련은 어떤 건지를 잘 아시면 됩니다. 7일까지만 훈련할 수 있는 거는 실제 훈련입니다. 7일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죠. 예, 도상훈련과 시험 제품 생산 훈련은 기간에 상관없이 더 할 수 있다라는 거. 음. 그리고 훈련을 안 하는 경우는 선거할 때 안 하는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통령 선거든 무조건 훈련을 안 한다라는 거. 예, 나머지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때만 훈련 안 하지 재보궐선거 때는 훈련하죠. 그런데 대통령은 임기 만료든 뭐 거리에서 탄핵이 돼서 중간에 에, 임기가 끝나서 그렇게 하는 선거든 뭐 어떤 선거든 대통령 선거는 무조건 비상대비 훈련을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시관리 훈련은 동시관리 훈련 대상이 되는 물적 자원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 중요하죠. 특히 여기 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시설까지만 된다는 거. 우리 물적 자원에 보면 수출입, 보관, 판매, 관리 시설도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동시관리 훈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시관리 훈련도 훈련 실시 명령이 있어야겠죠? 예, 요거는 뭡니까? 한 개 부처 그 훈련 실시 명령과 거의 똑같아. 왜냐? 총리가 승리하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통지서 발급 교부. 여기서는 통지서를 동시에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인력, 물적 자원 통지서를 한꺼번에 다 주죠. 그래서 발급은 시도지사 등이 하고 교부는 이 두 사람이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읍면 동장이 하는 역할은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지서 주는 절차는 이겁니다. 예, 시도지사나 시장 등이 교부를 하죠. 두 개 통지서를 같이 누구한테 줍니까? 물자 소유자나 업체장한테 주죠. 예. 그러면 이 물자 소유자 업체장은 그 중에 두 가지 통지서 중에서 인력훈련 통지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겠죠. 네가 훈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하니까. 그래서 인력훈련 통지서를 시도지사나 시장 등이 다이렉트로 훈련 대상자한테 보내준다? 동시관리 훈련의 인력훈련 통지서를? 안 됩니다. 무조건 두 가지 다 통지서는 물자 소유자나 업체장한테 먼저 줘야 한다는 거. 예. 그 다음 여기에 훈련 대상자 거주지와 훈련 대상 물자 소유자 업체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이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 결과를 훈련 대상자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는 거. 네. 요 의미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이 기초 강의 때 이 내용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예, 중요합니다. 분명히 여기 훈련 대상자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홍보를 꼭 해줘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 그 대상자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시도지사로부터 또 다른 뭐 비상대비 훈련 통지를 받지 않겠죠. 예. 자기가 거기 업체나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그곳에서 모든 훈련 통제를 받기 때문에 동시관리 훈련이니까. 예. 이 의미는 별도로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혹시나 궁금하시면 기초 강의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적 자원과 비축 대상 물자. 제가 비축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동차. 자동차는 비축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 물적 자원과 동시관리 훈련 대상 물적 자원. 예.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출입, 보관, 판매, 관리 그에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동시관리 훈련이 아니라는 거. 이 앞에 생산수리 가공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철도 차량 동시관리 훈련 대상 아닙니다. 예. 서로 간에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항공기, 선박, 하역 장비는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물적 자원에는 포함되고 비축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동시관리 훈련 대상 물자에도 이 세 개는 다 포함됩니다. 예, 그런 게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서로 간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뭔가를 한쪽은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비축 대상 물자와 동시관리 훈련 대상 물적 자원은 100%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 물적 자원은 너무 많기 때문에 100%다 암기보다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이 물자나 업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 이 두 가지는 100% 암기하시면 서로 간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출석불능 또는 제출불능 사유죠. 여기에서는 사유를 100%다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 예. 이 사유에 대해서 살짝살짝 바꿔서 문제가 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 요거는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질병 심신장애로 행안부 장관이 인정을 하면 면제지만 그냥 아픈 경우에는 출석 불능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가족이 나오는데 본인이 신고를 못하면 가족도 할 수 있죠.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권자한테. 또 가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통지서를 못 받을 때 가족 중 성년자한테 줄 수 있죠. 교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 받을 때는 가족 중 성년자에게만 교부를 해줄 수 있지만 자기가 훈련 참석을 못한다 할 때는 가족 중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가족에는 뭡니까? 성년자도 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지서 받을 때는 미성년자 못 받죠. 그런 차이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인력훈련 출석 불능사유에 병력동원훈련, 군사교육 소집, 예비군 동원훈련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지만 훈련 우선순위에 보면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병력동원훈련, 군사교육 소집이 1순위지 않습니까? 뭔가 통지서를 두 개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먼저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비군 동원훈련, 또 받았다 그러면 예비군 동원 훈련에 먼저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대비 훈련은 그 뒤에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얘들한테 먼저 훈련에 가야 한다는 거. 비상대비 훈련은 그 후순위다 보니까 예, 출석 불능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동시관리 훈련 대상인데 이 병력 동원 군사교육 소지, 예비군 동원 훈련을 통지서를 받았다. 자기가 동시관리 훈련과 이 두 가지를 받았다. 그러면 출석 불능 사유가 되는 겁니까? 음, 애매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 하여튼 있는 대로만 암기하십시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족도 신고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이 가족에는 미성년자나 성년자 다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권자는 누구누구가 실제로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인력훈련이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교부를 했으니까 읍면동장인데 신고하면 되고, 동시관리 훈련이다 그러면 시도지사나 시장 등인데 해야죠. 우리가 동시관리 훈련에도 인력훈련 통지서를 나눠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나눠주니까 그 상황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거. 무조건 읍면동장이 아닙니다. 이 교부권자는. 자, 물적자원 그 훈련할 때도 제출 불능사유, 요 불능사유 꼭 암기하시고, 예. 나머지는 앞에 있는 내용과 뭐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는 가족이 없다라는 거, 무조건 통지서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인력훈련 출석 불능과 물적자원 훈련 제출 불능을 비교해 보면 인력훈련에서는 본인이 신고를 못하면 가족도 신고를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본인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권자는 이 세 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물적자원 훈련 통지서 교부권자는 예, 무조건 얘들 둘이가 하죠. 예, 두 사람인데 신고하면 된다. 자, 우리 인도 인수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 물자에 대해서 인도 인수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강제냐 이미냐를 늘 문제 잘 나오니까 그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인수는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자든 사람이든. 그런데 인도 인수 사무소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시도지사 등이 설치를 하는데 그것이 사용기관이나 업체 안에 있을 때는 그 사용기관이나 업체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인도 인수 사무소를 이 물자 인도 인수할 때 인도 인수 사무소 설치를 해야 한다.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인도 인수 사무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틀렸다고 봐야 합니다. 예, 여기서는 물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자, 해제. 해제할 때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 해제를 하는데, 해제도 마찬가지 실제 훈련할 때, 시작할 때 승인권자가 해제도 마찬가지 승인한다라는 거.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해제할 때, 근거는 행정안전부령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처음 훈련할 때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통지서를 교부하는데, 해제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교부를 한다는 거. 그 다음 해제 통지서는 발부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교부밖에 없습니다. 그 교부도 누가? 시도지사 등이 교부를 한다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인력훈련의 해제 통지서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등입니다. 우리가 실훈련을 할 때는 누굽니까? 인력훈련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교부를 하죠. 그러면 해제할 때는 인력이든 물적자원 훈련이든 모두 다 시도지사 등이 교부를 한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 보고는 뭐 훈련 실시 명령 발령권자까지 보고를 한다는 거 누가? 시도지사 등이. 예, 그 차이점 총리가 훈련 실시 명령을 발령했을 때는 시도지사 등이 중간에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거쳐서 보고를 한다는 거 꼭 알고 계십시오. 훈련 실시 명령 승인권자인데까지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실시 명령 발령권자한테까지만 결과 보고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순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요 순서는 예,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비상대비 훈련에서 동시관리 훈련을 제외한 비상대비 훈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자, 퀴즈 하나 만들어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X 업체의 중점관리 대상 인력이 그 해당 업체의 직장 민방위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 가지 통지서를 받았어요. 인력훈련 통지서와, 그러니까 비상대비 훈련의 인력훈련 통지서와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두 개를 동시를 받았을 때 갑은 이 우선순위에 준해서 민방위 훈련보다는
이 인력훈련 통지서에 적혀 있는 대로 출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보다는 비상대비 훈련인 인력훈련에 가야 한다. 맞습니까? 우선순위로 봤을 땐 맞죠. 민방위 훈련이 제일 하순위니까 그 위에 있는 비상대비 훈련인 인력훈련에 가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직장 민방위 대장이죠. 직장 민방위 대장은 뭡니까? 비상대비 훈련이 면제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고로 어디 훈련에 가야 한다? 민방위 훈련에 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민방위 대장은 어떤 훈련이든 다 열애고 무조건 민방위 훈련에만 집중한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꼬아서 문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예. 자, 지금까지 비상대비 훈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세요.